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를 앞둔 한 평범한 가장의 꿈과 좌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목표가 어떻게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정 넘어 12시 반. 박성우 씨는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급여 명세서가 그의 무거운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얼마 안 남았구나. 회사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지 2년. 55살의 박성우 과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임금 피크까지 3년, 완전한 퇴직까지는 5년. 평생을 성실하게 바친 회사였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언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의 이름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빠, 또 안 주무세요? 물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 큰딸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6, 대학원 박사과정 2년 차인 딸은 아직 논문에 매달려 취업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지민아, 물 마시러 나왔구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걱정 있으시죠? 성우 씨는 애써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24살, 아직 대학교 4학년. 두 자녀 모두 경제적 독립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딸이 방으로 돌아간 후 성우 씨는 다시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예상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동안 모아온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합쳐도 1억 3천만 원 남짓. 아파트 대출 잔금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2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지?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은 100만 원도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미영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버는 월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아이들 결혼 자금은커녕 부부의 노후 의료비조차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재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성우야, 나 얼마 전에 건물 하나 샀는데 대박이다. 월세가 꼬박꼬박 300씩 들어와. 이게 진짜 노후 대비 아니겠냐. 재훈이는 작년에 작은 오피스텔 건물을 샀다고 했었죠. 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우 씨도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고민했지만 늘 목돈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그의 마음에 더욱 큰 불을 지폈습니다. 요즘 전세 끼고 건물 사는 사람들 많다더라. 우리 김대리도 작년에 원룸 건물 하나 사서 월세만으로 생활비가 나온다던데. 그러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 묶어둘 순 없잖아. 성우 형은 어때? 퇴직금 나오면 뭐 할 계획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도 가장 많고 경력도 가장 긴데 노후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홀린 듯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들, 수익형 부동산, 월세 보장, 안정적 투자처라는 문구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을 차리던 아내 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또 무슨 걱정이야? 성우 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준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러다간 나중에 애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잖아. 차근차근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재훈이만 봐도 다들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하던데. 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 씨는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부동산 투자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전세 끼고 건물 매입, 갭 투자 성공 사례, 소액으로 건물주 되기. 화면 속 성공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로 건물을 샀더니 월세 수입이 월급보다 많아졌다는 후기들,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인터뷰들. 나도 할 수 있어. 성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마침내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건물주 박성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성우 씨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공인중개사 정 대표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과장님, 제가 딱 좋은 매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10년 된 원룸 건물인데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총 15세대, 매매가는 11억. 성우 씨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정 대표의 다음 말이 그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5세대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 보증금 총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6억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소위 갭투자라 불리는 방식인데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나머지 10세대도 금방 전세나 월세로 채울 수 있어요. 이 동네가 대학가 근처라 수요가 아주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아둔 돈 2억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3억 2천만 원만 받으면 충분했습니다. 월세는 한 세대당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씩, 10세대가 모두 차면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기회야. 대박이라고. 하지만 아내 미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 퇴직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빚내서 투자를 해. 리스크가 적다고? 그럼 그 건물 주인은 왜 팔겠어? 좋은 거면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지.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내 몰래정 대표와 함께 건물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엔 깔끔했고 관리도 잘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누수라든지 하자가 될 만한 건 없나요? 아유, 그럼요. 10년 된 건물이라 별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건설사도 중견업체라 부실공사 우려도 없고요. 전세 세입자들 계약 만기도 가장 빠른 게 내년 6월이라 시간도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월세 수입에서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도 상당한 수익이 남았고 향후 건물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직 예정자라 심사가 까다로웠지만 기존 전세 보증금과 좋은 신용 등급 덕분에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 이제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가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성우 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내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나는 책임 못 져.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그날 밤 성우 씨는 건물 비상 열쇠 뭉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건물주가 된 천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고 전단지를 돌리자 다행히 빈방 5개 중 3개가 금방 나갔습니다. 통장에 처음으로 월세 120만 원이 찍히던 날 성우 씨는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의 달콤함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성우 형, 건물 샀다며? 대단하네. 역시 부동산 고수야.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월급쟁이로만 살면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작은 요구 사항들도 기꺼이 들어주었죠. 인터넷 속도를 업그레이드해달라는 대학생 세입자의 요청에 흔쾌히 추가 비용을 지불했고 사장님 최고예요. 라는 감사 인사에 건물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빈방 2개도 모두 계약되면서 드디어 만시를 달성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의 월세 수입, 대출 이자를 내고도 넉넉한 돈이 남았습니다. 아내 미영 씨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3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다급한 전화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수리비로 15만 원,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들 사이를 중재해야 했고 생각지 못한 지출과 감정 소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통장에 찍히는 월세를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가 답이야. 성우 씨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건물을 산 지 8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말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세입자들의 에어컨 수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10대의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130만 원이라는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처에 깨끗하고 옵션 좋은 신축 원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사장님, 옆 건물은 드럼 세탁기에 무선 청소기까지 다 넣어준다는데 여긴 안 되나요? 그런 건 좀 어려운데요. 그럼 월세라도 좀 깎아주세요. 옆 건물이 조건이 훨씬 좋아서요. 세입자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3만 원씩 깎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월세 수입은 370만 원으로 줄었고 대출이자 340만 원과 각종 관리비, 수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 중 한 명이 이사를 가겠다며 1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해서요. 보증금 1억, 제때 돌려주실 수 있죠. 성우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1억이라는 현금이 있을 리 없었죠. 은행 추가 대출은 막혔고 결국 아내의 적금을 깨고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후에야 겨우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벌써 적금까지 깨야 하는 상황이냐고.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빈 방은 한 달이 넘도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신축 건물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월세 수입은 더욱 줄었고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또다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건 배관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최소 300만 원은 예상하셔야겠네요. 수리업체 사장의 말에 성우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매달 적자만 나고 있어. 아내가 내민 가계부는 온통 붉은색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건물을 살 때부터 전세로 살고 있던 또 다른 세입자 김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이 전세 만기인데 이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1억 돌려주세요. 성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1억.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행의 문턱은 높았고 결국 그는 연 8%라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총 대출 이자만 매달 410만 원. 월세 수입을 아득히 넘어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해왔습니다. 또 1억.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월 3%라는 살인적인 이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자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결국 성우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었죠. 미쳤어. 이제 우리 집까지 날릴 셈이야.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아내는 절규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 성우 씨는 자식들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잘못 투자해서 우리 집까지 위험하게 됐어. 미안하라.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때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꿈은 이제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제발, 그 건물 팔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우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파는 것조차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악화되었고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성우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11억에 샀던 건물을 8억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3억 원의 손해. 그동안의 적자와 수리비를 합치면 실제 손실은 4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건물 매각 후 모든 빚을 정리하자 그의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내의 물음에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우리 노후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 그날 이후 성우 씨는 진짜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설계사와 상담하며 화려한 수익률이 아닌 안전한 상품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예금, 적금, 국채,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들로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욕심내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살자. 안전한 방법으로 천천히 다시 준비하자. 아빠, 저도 이제 취업해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공무원 시험 꼭 붙어서 보탬이 될게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에 성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된다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서운 위험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부동산 투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년 후 성우 씨는 예정대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건물주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와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하네. 그러게. 예전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무모했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됐잖아. 성우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 투자가 아니라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꾸준한 저축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건물주의 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과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